절대 그날을 잊을 수가 없네요. 마흔이 넘은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입술이 바짝 말라붙고 눈앞이 흐려져요.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배신을 당할 수 있구나. 진짜 저처럼 인생 통째로 망가진 사람 또 있을까요? 저는 누구보다 가정을 위해 살았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고 밤늦게 퇴근하고 주말엔 장 보고 청소하고 밀린 집안일까지 다 했어요. 아내가 힘들까봐 도시락도 싸주고 휴대용 손난로도 주머니에 몰래 넣어두기도 했어요. 제가 보기엔 아내가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내는 정말 예뻤어요. 날렵한 턱선에 쌍꺼풀 없는 눈매가 묘하게 매력 있었고 지적인 분위기가 풍겨서 직장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전 항상 감사했어요. 이런 여자가 내 옆에 있어준다는 게요. 그런데 이 인간이요. 사람을 완전히 조각조각 부숴놨어요. 저를 마치 이용하다 버린 폐기물처럼 다뤘어요. 웃긴 건요. 처음엔 제가 죄인인 줄 알았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었어요. 아내가 점점 멀어지는 걸 보면서 제 자신을 먼저 의심했어요. 혹시 내가 매력이 없어진 건가? 말투가 거슬렸나? 밤에 내가 무신경했나? 혼자 미친 듯이 자책했어요. 근데요. 사람이 계속 참고만 살 수는 없더라고요. 한계가 왔어요. 결정적인 건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욕실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소리가 약간 새어나왔는데 그 목소리가요.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이상했어요. 웃는 소리였는데 제가 여태 들어왔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들렸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아내가 샤워하는 사이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어요. 진짜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비밀번호는 제가 알고 있었고요. 가장 최근 통화 목록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있었어요. 이름도 없고 이모티콘도 없었어요. 그냥 숫자 그대로. 그 번호로 통화한 시간이 자정이 넘은 새벽 1시. 그것도 47분이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아니다. 이건 절대 업무상 통화일 수 없다고요. 그날부터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자는 척하는 밤이면 저는 부엌에 앉아 냉수를 들이켜며 이를 갈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걸 어떻게 밝혀내야 할까? 제대로 걸려들기만 하면 다 쓸어버리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때부터는 냉정하게 움직였어요. 직장 동료 중에 법 쪽에 아는 사람이 있길래 몰래 상담을 했어요. 그 친구가 소개해준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었어요. 이름이 정진욱이었어요. 강남에서 꽤 잘 나가는 변호사라 하더라고요. 이미 불륜 소송 많이 다뤘고 상담도 꼼꼼히 해준다고요. 그래서 전 그 사람에게 바로 연락을 했고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 딱 봐도 성공한 느낌이었어요. 진한 나무향이 나는 인테리어에 벽면 가득 판결문 액자가 붙어 있었고 조명이 은은해서 차분한 분위기였어요. 정진욱 변호사. 키가 컸고 말투가 또박또박했어요. 눈빛이 흔들림이 없고 대화할 때 말끝마다 신뢰가 묻어났어요. 저는 제 인생을 통째로 털어놨어요. 아내가 변했다고 느낀 순간부터 핸드폰 몰래 본 이야기까지 그 사람이 제 말을 다 듣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이 딱 기억나요. 그래서 저는 돈을 꽤 많이 썼어요. 탐정을 붙이고 위치 추적기까지 차량에 부착했어요. 아내가 외출할 때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퇴근 후엔 매일 보고서를 기다렸어요. 그러다 드디어 사진이 하나 도착했어요. 사진을 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내가 어떤 남자랑 호텔 주차장에서 함께 있는 사진이었어요. 둘이 웃고 있었어요. 그 표정이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어요. 그 사진을 손에 쥐고 저는 눈물을 삼켰어요. 그날 저녁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어 이러더라고요. 진짜 뺨을 갈기고 싶은 걸 참느라 손이 떨렸어요. 그래도 전 아무 말 안 했어요. 정진욱 변호사에게 모든 걸 맡기기로 했거든요. 이미 증거가 생겼고, 이제 소장을 넣을 때만 기다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제가 다시 사무실에 찾아간 날이었어요. 정 변호사와 마주 앉아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잠깐 통화를 하겠다고 나가더라고요. 그때 노트북 화면이 켜진 채로 있었어요. 제가 무심코 마우스를 움직였는데, 화면 속에 보이는 사진 한 장이 제 눈을 붙잡았어요. 제가 본 그 사진. 제 아내랑 같이 있던 호텔 주차장 사진이었어요. 근데 그 남자 얼굴이요.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정진욱. 그 이혼 전문 변호사. 그 사람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 맴도는 건 그 사진 한 장뿐이었어요. 제 아내와 손을 맞잡고 웃고 있는 그 남자의 얼굴. 제가 상담을 받고 있던 바로 그 변호사의 얼굴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아세요? 불륜당한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한테 복수를 부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런 인간한테 돈을 주고 상담을 받고 증거를 넘기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생각할수록 피가 거꾸로 솟고 속이 뒤집혔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됐거든요.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내가 뭘 잘못 본 거라고. 그렇게 자기 최면을 걸면서 부정했어요. 하지만 그게 진실이더라고요. 그 이후로 제가 며칠을 고민 끝에 일부러 그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어요. 아무 일 없는 척 연기를 하면서요. 마주 앉아 웃으며 커피를 마시는 그 사람 앞에서 제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계속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고 있었어요. 숨이 턱턱 막히는 느낌. 입안이 말라붙는 감각. 전 그걸 참아내고 있었어요. 모든 걸 밝히기 전까진 무너지지 않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제가 그 사람한테 다시 사건을 맡기겠다고 했을 때 정 변호사는 환한 얼굴로 그러더라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리며 웃어줬어요. 속으로는 그 사람의 입을 찢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지만요. 그 이후 저는 정 변호사의 동선까지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탐정에게 다시 연락해서 정 변호사의 집과 사무실, 그리고 그가 자주 드나드는 장소를 전부 조사하게 했어요. 며칠 뒤 도착한 사진을 보고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제 아내와 정 변호사가 같은 차에 타고 한강 근처의 고급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심지어 밤늦게까지 그 아파트에서 나오지 않았고요. 다음 날 아침에야 두 사람이 나란히 나오는 장면이 포착됐어요. 아내는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정 변호사는 셔츠 단추 하나가 풀린 채였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를 사람은 없겠죠. 말 그대로 둘은 동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집에 없을 때, 출장 간다고 거짓말했을 때, 아내는 저 인간과 한 이불을 덮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상적인 감정이 통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다 부서졌고 모든 게 연극 같았어요. 아내의 웃음도 그 인간의 말투도 다 가짜였어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 방 안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숨이 막히고 심장이 조여들고 머리통을 벽에 쾅쾅 박으며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 말이 입에서 자동으로 흘러나왔어요. 저는 평생 그렇게까지 헌신적으로 누굴 아끼며 산 적 없었어요. 근데 돌아온 건 정관 수술에, 불륜에, 변호사까지 조롱당한 삶이었어요.
그 후 저는 모든 증거를 하나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사진, 영상, 위치 기록, 카카오톡 메시지, 녹음 파일, 그리고 그 인간의 노트북에서 몰래 빼낸 사진. 전부 날짜 순으로 정리하고 출력했어요. 증거를 정리하면서 손이 떨려서 프린트 용지를 몇 장이나 찢었는지 몰라요. 프린터가 토해내는 한 장 한 장이 제 가슴에 송곳처럼 박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아내의 노트북을 몰래 켰다가 충격적인 이메일을 하나 발견했어요. 제 이름으로 작성된 가짜 위임장이었고, 내용을 보니 정 변호사에게 제가 일부 재산을 넘기겠다는 문서였어요. 그들은 단순히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라 저를 바보 만들고 제 재산까지 빼먹으려던 거였어요.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었어요. 이쯤 되니 저는 감정이 아니라 본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건 법의 심판이 아니라 제 손으로 끝내야 할 문제라고 느껴졌어요. 저는 그날 밤 단 한숨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그 인간 얼굴이 떠오르고 귀를 막아도 아내의 웃음소리가 맴돌았어요.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억울해도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딱 하나였어요. 죽여버릴까? 진짜 죽여버릴까? 근데 제가 그 인간들한테 무너지면 그것마저 그들의 승리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 냉정해지기로 했어요. 감정은 접어두고 이제부터는 완벽하게 무너뜨리기로요. 하나하나 다 짓밟고 다시는 어디 가서 고개도 못 들게 만들어야 그나마 제 분이 풀릴 것 같았어요. 우선 저는 정 변호사의 사무실에 또 찾아갔어요. 이번엔 몰래 녹음기를 켜고 갔어요. 대화 도중 일부러 이런 말을 꺼냈어요. 아내가 요즘 저한테 돈 얘기를 자주 해요. 공동명의 부동산을 정리하자고도 하더라고요. 혹시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걸까요? 그 말에 정 변호사는 약간 긴장한 눈빛을 보였어요. 그 표정. 제가 못 볼 줄 알았나 봐요. 그 인간은 억지로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재산 분할 문제는 서두르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금은 아직 감정 정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침착하게 내뱉는 그 얼굴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욕을 수천 번은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녹음 파일을 다시 들으면서 한 글자 한 글자 다 받아 적었어요. 그의 말투, 호흡, 거짓된 태도, 전부 문서화했어요. 그리고 아내의 노트북에서 확보한 정 변호사와의 이메일 내역, 불륜 사실을 뒷받침할 문자 캡처, 그 인간이 보낸 모텔 주소, 아내가 보낸 오늘도 너무 좋았어. 다음엔 내가 우리 집으로 와 같은 구역질 나는 문장. 전부 엮었어요. 그걸 준비하는 내내 제 손끝은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웠고 심장은 불덩이처럼 뛰고 있었어요. 저는 제 자신이 사람이 아닌 느낌이었어요. 가면을 쓴 망령 같았어요. 회사에선 평소처럼 인사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웃기도 했지만 속은 썩고 문드러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움직였어요. 저는 변호사 협회에 정식으로 윤리 위반 신고를 접수했어요. 모든 증거 자료를 문서로 정리해서 넣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법무법인에도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정진욱 변호사가 제 사건을 맡은 상태에서 제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점, 그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점, 전부 정리해서 넣었어요. 정신적 피해 보상금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예고, 직업적 신뢰를 악용한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 며칠 뒤 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착신 표시를 보자마자 손이 떨렸어요. 저는 일부러 받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 사무실로 등기 우편이 도착했어요. 내용은 간단했어요.
자신이 맡은 사건을 다른 변호사에게 이관하겠다는 문서, 그리고 아무 연락도 없이 사무실을 정리하고 퇴직하겠다는 통보서. 이제 와서 꼬리를 자르겠다는 거였죠. 웃겼어요. 저는 이미 모든 증거를 잡았고, 사무실 폐쇄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아내. 그 인간보다 더한 분노가 저를 덮쳤어요. 정 변호사와 벌인 그 모든 일들을 아내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제 옆에서 연기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감기에 걸려서 누워있던 날에도 죽겠지. 자긴 술 마신 다음 날은 꼭 아프대. 이런 말을 툭툭 내뱉던 그 입술로 그 인간을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결국 아내에게 말했어요. 우리 이혼하자. 내가 다 알아버렸어. 정진욱이랑 내가 어떤 관계인지. 그 순간 아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처음엔 잡아떼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전 그 순간 가방 안에서 증거 파일을 꺼내서 식탁에 올렸어요. 사진, 메일, 녹음, 영상. 이건 또 뭐야? 너 이런 사람이었어? 어떻게 나한테 이래? 아내는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건 후회도 아니었고 반성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잘못 들킨 게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그 더러운 눈물은 제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내는 무너졌어요. 그날 밤 울고불고 온갖 감정 연기를 다 하더라고요. 정말 미안해. 그 사람한텐 마음 없었어. 그냥 잠깐 흔들렸던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웃기지도 않았어요. 정관 수술을 시켜놓고 집안에 CCTV까지 없애달라고 하고 한밤중에 모텔 들어가면서 지금 와서 흔들렸다는 말이 통할 것 같았어요? 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저 냉정하게 말했어요. 내일까지 집 비워. 변호사 통해서 서류 갈 거니까. 아내는 또 무릎 꿇고 울더라고요. 손으로 제 바지를 붙잡고 비는 모습이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겠지만 그 순간엔 짜증밖에 안 났어요. 이 인간이 이럴 자격이 있나. 이제 와서? 결국 다음 날 아내는 제 말대로 짐을 싸서 나갔어요. 현관 앞에 쌓인 캐리어 가방, 화장대 서랍에서 챙긴 화장품, 거실 탁자에 놓여있던 반지 하나. 그 모든 게 제 과거였어요. 함께 보낸 수많은 시간. 그걸 짐 한가득에 담아 휙 끌고 나가는 뒷모습이 참 아이러니했어요. 이혼 소송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제가 이미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고 자료도 완벽하게 준비돼 있었거든요. 가사소송법상 명백한 불륜 증거가 있을 경우 재산 분할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었고 위자료 역시 정당하게 청구가 가능했어요. 저는 이혼 소송과 함께 정진욱을 상대로 상간 소송도 함께 걸었어요.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정 변호사가 담당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해 소송 정보 유출 및 재산 이전 시도가 있었음을 명확히 했어요. 판사도 사건을 받아들자마자 눈살을 찌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더럽고 추악한 사건이었으니까요. 재판 당일 정진욱은 법정에 나타났어요. 예전 같았으면 근사한 정장을 입고 당당히 걸어왔겠지만 그날은 아니었어요. 구겨진 양복, 풀린 넥타이, 부은 눈. 그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그 모습 보면서도 속이 후련하기는커녕 더 역겨웠어요. 아직도 피해자인 척하고 있으니까요. 아내도 나왔어요. 단정한 머리, 민낯에 가까운 얼굴, 손에는 얇은 파일 하나 들고 제 앞에 앉았어요. 그 순간 과거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이 순식간에 머리를 스쳤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 인간은 이제 제 인생에서 영원히 삭제될 존재였으니까요. 재판 중에 제가 준비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어요. 녹취록, 영상, 이메일, 정관수술 확인서, 의료기록. 그 안에 담긴 수치심과 분노를 담담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갔어요. 아내의 변호사는 끝까지 정신적 불안과 부부관계 파탄을 핑계로 들이밀었어요. 그럴수록 어이가 없었어요. 파탄을 누가 냈는데? 정신이 병든 게 누군데? 왜 피해자가 가해자 흉내를 내는 건데요? 판사는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판결문을 정리했어요. 저는 이혼이 확정됐고, 아내는 재산 분할 비율에서 크게 불리한 판결을 받았어요. 집은 제 몫이 됐고, 공동명의였던 예금도 절반 이상 제 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정진욱에게는 3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 명령이 내려졌어요. 게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대한변협에서 징계 절차가 착수됐고, 그는 변호사 자격을 정지당했어요. 모든 게 그렇게 무너졌어요. 집, 직업, 이미지, 인간관계. 그들이 누리던 모든 것들이 눈처럼 녹아내렸어요. 제가 무너졌던 시간 동안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웃었겠죠. 근데 이제는 그 웃음이 법정에서 터져버린 지옥의 불꽃으로 바뀐 거예요. 재판이 끝났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 지독한 악몽의 장이 닫혔어요. 하지만요, 생각보다 기쁘지가 않았어요. 분명히 이긴 건 저였고, 그들은 모두 무너졌고, 제가 계획했던 대로 완벽하게 복수가 끝났는데, 제 안은 너무 조용했어요. 마치 텅 빈 집처럼. 소리도 기운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복수는 칼이 아니라 독이라고.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리는 순간은 시원하지만 결국 남는 건 쓴맛뿐이라고요. 정확히 그랬어요. 저는 그 쓴맛을 삼키면서 매일 아침이 오는 게 두려웠어요. 혼자 남은 집, 아내가 떠난 후의 냉장고, 욕실에 남아있는 비누 냄새. 그런 게 더 지독했어요. 어느 날엔 식탁에 앉아서 물만 바라보다가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아무 소리 없이요. 하지만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았어요. 내가 무너졌다고 가만히 참고만 살았다면 그 인간들은 지금도 날 비웃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싸웠고, 증명했고, 지켜냈어요. 제 자신을요. 몇 달이 흘렀어요. 정진욱은 결국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고, 그가 운영하던 사무실은 폐업했어요. 법조계 커뮤니티에는 그의 실명이 거론되면서 도의적으로 가장 추한 사건, 전무후무한 배신 사례, 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해요. 제가 일일이 퍼뜨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알아서 다 퍼뜨렸어요. 아내는요. 고향으로 내려갔대요. 지금은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사과 편지를 몇 번 보냈는데 저는 한 번도 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제 삶에서 삭제된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그 삭제는 복원이 안 되거든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주말엔 등산을 다니고 가끔 회사 동료들과 술도 마셔요. 아무도 제 과거를 모르고 저도 굳이 말하지 않아요. 그냥 속으로만 되뇌어요. 다시는 사람을 쉽게 믿지 말자. 그리고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예전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이혼 경험이 있다고 했고, 제가 한참 말없이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형, 이제 행복해져도 돼. 그 말이 생각보다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 이제 행복해도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제 살, 제 미래, 제 감정. 다시 채우기로요. 누구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누구한테 상처받고 부서지지 말고, 제가 저를 위해 살아보기로 했어요. 이 이야기가 여기까지 온 여러분께 어떤 울림이 있었을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당하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끝까지 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제야 조금 숨 쉴 수 있게 됐어요. 13년 동안 가족을 위해 해외에서 열심히 일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며 버텼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아내는 오랫동안 바람을 피웠고 심지어 내 어머니가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가장 끔찍한 건 지혜가 더 이상 나와 함께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녀는 아무런 이유도 대지 않았다. 그냥 나와 살기 싫다고 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런 그녀를 적극적으로 감싸고 있었다.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이제 내가 겪은 이 지독한 현실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나는 올해 51세다. 13년 전 일 때문에 고향인 부산을 떠나 해외로 나가야 했다. 그때 나는 아내 지혜 48세와 두 아이를 두고 가야만 했다. 지금 아이들은 23살과 21살이 되어 서울로 이사해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떠나기 1년 전 한국이 큰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가족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빠졌다.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 나는 가업이었던 건설업을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급격히 악화된 경제 상황 속에서 사업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그 순간 어머니와 학비가 필요한 두 아이, 그리고 아내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었다. 불안정한 경제 속에서 버티는 건 너무 벅찼다. 모든 저축을 다 써버린 끝에 나는 가족을 위해 힘든 결정을 내렸다. 바로 해외로 나가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이었다. 나는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기회를 찾아다녔다. 여러 번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길 반복하던 끝에 마침내 가까운 동남아 국가에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나를 버티게 만들었다. 처음 부산을 떠난 후 나는 1년 넘게 집에 돌아갈 수조차 없었다. 새로운 사업을 구축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 후로는 5에서 6개월마다 한 번씩 한국에 돌아왔다. 사실 나는 가족을 싱가포르로 데려오고 싶었다. 하지만 지혜와 아이들은 한국에서의 생활이 더 편하다고 했다. 특히 아이들은 학교 교육 과정이 바뀌는 걸 원치 않았고 이곳에서 독립적인 삶을 꾸려가고 싶어 했다. 작년에 둘째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마침 첫째가 다니는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다. 그녀가 본격적으로 독립을 준비하는 걸 보며 나는 이번에 집에 돌아가 지혜에게 함께 싱가포르로 이사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어. 나는 어머니도 함께 오시면 되지 않겠냐고 제안했지만 지혜와 어머니 모두 고향을 떠나 새로운 나라에서 사는 걸 원치 않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단순히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런 거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들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중동 문화는 한국과 너무 다르기에 나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했다. 하지만 지난번 한국에 돌아왔을 때 나는 지혜에게 싱가포르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부산으로 완전히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나는 이 소식이 그녀에게 기쁜 소식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 그래?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려고 해? 나는 순간 당황했다. 그녀는 마치 내가 돌아온다는 소식이 부담스럽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혜, 우리 같이 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녀는 멈칫하더니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당신이 거기서 힘들게 자리 잡았잖아.
이제 와서 다 버리고 돌아오는 게 과연 맞을까 싶어서. 그녀의 말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었다. 정말 힘겹게 일군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13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어. 이제 아이들도 다 컸고 더 이상 학비 걱정도 없잖아. 이제는 내가 고향에서 편히 살고 싶어. 나는 지혜에게 경제적인 부분은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이미 싱가포르에서 충분한 기반을 다졌고 한국에서도 다시 시작할 계획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확신이 없는 표정이었다. 그때부터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믿고 싶었고 한 번 더 그녀에게 이해할 시간을 주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우리 집에 찾아왔다.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말했다. 준호야, 너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게 사실이야? 나는 순간 멍해졌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내 결정을 어머니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전한 건 지혜밖에 없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지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그냥 내가 너무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아서 걱정된다. 라고 하셨다.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지혜가 내게 반대한 것도 이상했는데 어머니까지 같은 말을 하다니. 나는 혹시 내가 정말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걸까? 순간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결국 나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계획을 포기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나는 계속해서 불안했다. 지혜가 나와 함께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나에게 너무나도 감정적으로 멀어졌다는 사실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이 불안한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졌다. 한국에 다녀온 후 나는 지혜와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줄였다. 일부러 전화도 문자도 하지 않았다. 혹시라도 그녀가 이상함을 느끼고 먼저 연락해 오지 않을까 기대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며칠 동안 연락하지 않아도 그녀 역시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며칠 지나고 몇 주가 흘렀다. 우리는 이제 서로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 거래 관계처럼 변해버렸다. 이 모든 것들이 한 가지 사실을 암시하고 있었다. 지혜는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난달 나는 그녀를 직접 마주보고 물었다. 너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당신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넘겼다. 그냥 집안일 하느라 그리고 연로하신 어머니를 돌보느라 바빠서 그래.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솔직히 말해서 보통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가 이렇게까지 가까운 경우가 흔할까? 나는 지혜가 어머니를 헌신적으로 돌봐주는 모습에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다. 우리에게는 이미 집도 있고 아이들도 다 컸다. 더 이상 경제적인 부담도 없다. 나는 지혜에게 삶의 질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계속해서 안심시켰다. 그런데도 그녀는 여전히 나와 함께 살길 원하지 않았다. 이쯤 되면 누구라도 같은 의심을 품을 것이다. 혹시 그녀에게 다른 남자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문제는 내가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 그녀는 외적으로 전혀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동안 두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냈고 가정을 잘 지켜온 사람이었다. 나 없이 모든 걸 해냈던 그녀에게 의심을 품는 것 자체가 죄책감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지혜는 내내 나를 속이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도 나에게 숨겼다는 것이다. 나는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몰래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어머니에게조차 말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깜짝 방문을 계획했다. 솔직히 말하면
집에 들어가면서도 한 가지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다. 혹시 문을 열었을 때 지혜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는 건 아닐까? 멀리서 근무하는 남편이 갑자기 돌아왔을 때 아내의 외도가 발각되는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읽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집 안은 조용했고 지혜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다. 나는 여분의 열쇠를 사용해 조용히 문을 열었다. 그리고 일부러 책 한 권을 들고 가벼운 표정을 지었다. 이 모든 상황을 서프라이즈, 방문처럼 꾸미려 했다. 지혜는 나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다. 놀라는 것도 잠시 그녀의 얼굴에는 의심스러운 기색이 스쳤다. 갑자기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나는 일부러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번 달은 일이 좀 가벼워서 그냥 집에 오고 싶었어. 지혜는 억지로 웃으며 반기는 척했지만 그 웃음은 너무나도 가식적이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나는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한 행동들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는 없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나는 지혜의 휴대폰을 우연히 확인했고 그녀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으며 평소 다니는 길을 따라가 보기도 했다. 이 모든 행동이 모아져서 나는 결국 조각난 단서들을 하나로 맞추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지혜가 지난 8년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집에 도착한 날, 지혜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평소에는 내가 오기 전에 모든 증거를 깨끗이 지웠을 텐데, 이번에는 내가 예고 없이 갑자기 왔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다. 나는 첫날부터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는 그녀 때문에 기회를 잡지 못했다. 그리고 겨우 기회를 얻었을 때는 이미 모든 흔적이 삭제된 후였다. 그녀는 내가 돌아온 순간부터 최대한 빨리 증거를 지웠던 것이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다른 방식으로 드러났다. 나는 차량에 부착한 GPS 덕분에 그녀를 직접 따라갈 수 있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녀를 지켜봤다. 그날 지혜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 들어갔다. 나는 그냥 기다리기로 했다. 그런데 잠시 후 건물 주인이 문을 닫아버렸다. 믿을 수 없는 대신 그리고 진실을 마주하다 나는 어지러움을 느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웠다. 몇 시간이 지나 지혜가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이어 태성이 셔터를 올리며 밖으로 나왔다. 나는 차가 떠나는 방향을 눈으로 좇으며 잠시 망설였다. 지금 당장 들어가서 태성을 확인해야 하나? 그러나 곧 생각을 거두었다. 만약 그가 나를 알아본다면? 그 순간 지혜가 도망칠 빌미를 얻는다면? 참아야 했다. 완벽한 순간이 올 때까지 며칠 동안 그녀의 동선을 쫓으며 알게 된 건 지혜는 대낮에 집을 나서는 일정한 습관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어떤 날은 어머니를 찾았고 어떤 날은 친구나 친정을 방문했다. 나는 그녀가 태성을 만나러 가는 확실한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어디든 따라붙었지만 단서는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그런데 어제 마침내 현장에서 모든 것을 확인할 기회가 찾아왔다. 그날도 지혜는 어머니의 집을 찾았다. 나는 평범한 가족 방문이라 넘기려 했지만 왠지 이번만은 끝까지 따라가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지혜와 어머니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했고 나는 멀찍이 그 뒤를 밟았다. 쇼핑을 가는 건가? 단순한 외출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목적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곳은 다름 아닌 오피스텔이었다. 차에서 내린 한 남자 태성. 그는 반가운 표정으로 지혜에게 다가가 그녀를 껴안고 입을 맞췄다. 숨이 막혔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어머니가 그 광경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심지어 아무렇지 않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이게 뭐야? 태성이 어머니에게 다가가 가볍게 안았고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그의 품에 안긴 채 차에 올라탔다. 숨이 가빠졌다. 지혜의 배신은 상상할 수 있었지만 어머니까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용서할 수 없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가족 전체가 나를 속이고 있었다. 한동안 멍하니 거리를 걸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고 시야는 흐려졌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몇 분 후 나는 다시 오피스텔로 향했다. 주먹을 쥔 채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자 더 세게 두드렸고 잠시 뒤 문이 열렸다. 문 앞에 선 사람은 태성이었다. 그는 나를 보자 순간 굳어졌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지혜, 어디 있어?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말을 잇지 못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그를 밀쳐내고 안으로 들어갔다. 조명은 꺼져 있었고 어딘가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는 가운데 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 두 눈을 의심했다. 지혜는 옷도 제대로 걸치지 않은 채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태성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하지만 불과 한 호흡도 지나기 전에 태성이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나는 반응할 틈도 없이 그의 손에 붙잡혀 창고 밖으로 끌려 나왔다. 지혜는 놀란 듯 비명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모든 것이 뒤엉킨 그 순간 나는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겪고 있는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웠다. 분노와 대치, 본능적으로 주먹이 날아갔다. 태성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휘청였고 그 틈을 타 나는 몸을 빼냈다. 그때 지혜가 창고에서 뛰쳐나왔다. 그녀는 황급히 몸을 가린 채 멈춰 서 있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고 다그쳤다. 대체 얼마나 된 거야? 태성이 다시 다가오려 했지만 지혜가 손짓으로 그를 막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목소리는 애절했다.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상황을 가늠했다. 지금 여기서 더 소란을 피우면 법적으로 내가 불리해질 수도 있었다. 이를 악물고 태성을 노려본 뒤 나는 등을 돌려 차에 올라탔다. 어머니에게 찾아가다. 곧장 어머니의 집으로 향한 나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외쳤다. 어머니, 알고 있었죠? 다 알고 있었잖아요. 어머니도 절 배신한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의 표정에는 놀람이 없었다.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담담했다. 지혜가 미리 연락했음이 분명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 손을 붙잡았다. 진정해라. 준호야. 나는 그 자리에 무너져 주저앉았다. 다리가 힘을 잃고 심장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지혜가 들어왔다. 그녀를 보는 순간 가슴 속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지금 당장 말해. 얼마나 된 거야? 지혜는 눈을 피했고 긴 침묵 끝에 낮게 입을 열었다. 당신이 떠난 후 너무 외로웠어. 그 한마디는 내 가슴을 철저히 무너뜨렸다. 혼자 13년을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당신은 일하느라 바빠서 나한테 관심도 없었어. 전화도 몇 분 만에 끊고 우리 얘기는커녕 애들이랑 어머니 안부만 물었잖아. 나는 어이없음과 분노가 뒤섞여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바람을 피웠다는 거야? 대체 언제부터였어? 지혜는 울면서도 담담하게 말했다. 7년 아니, 거의 8년 됐어. 순간 내 온몸이 얼어붙었다. 낯선 땅에서 가족만을 위해 땀 흘리던 그 세월 동안 그녀는 나를 속여왔다. 내가 벌어온 돈으로 그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 걸까? 주먹을 쥔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그렇게 힘들었다면 왜 이혼하지 않았어? 끝없는 변명, 그리고 마지막 이별. 지혜는 다시 울음을 터뜨리며 나를 붙잡았다. 난 당신을 사랑해 당신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 태성이랑 만난 건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였어. 아무 의미도 없어. 나는 냉소를 흘렸다. 아무 의미도 없다고? 10년 가까이 함께한 남자가? 그녀의 입에서 그 말이 너무 쉽게 흘러나오는 걸 보며 내 안의 마지막 믿음마저 산산이 부서졌다. 나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정말 저 말이 진심일까? 아니면 단지 나를 붙잡기 위해 내뱉은 변명일 뿐일까?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어머니에게 묻다. 옆에 앉아있던 어머니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어머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어머니까지 절 이렇게 배신하신 거예요? 어머니는 흐느끼며 말했다. 내가 날 미워하는 거 알아. 하지만 내 입장에서도 생각해봐라. 넌 날 여기 혼자 두고 떠났잖니. 그동안 내 아내가 날 돌봐줬고 나도 그녀가 여자로서의 삶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그래서 그 배신을 정당화하신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긴 한숨이 흘렀다. 더 이상 묻고 들을 필요조차 없었다. 이미 모든 답을 얻었으니까. 떠나가는 나를 붙잡는 두 사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혜와 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내 팔을 붙잡았다. 준호야, 제발 우리 얘기 좀 더 하자. 하지만 나는 손을 뿌리쳤다. 더 이상 날 붙잡지 마. 그리고 지혜, 당분간 집에 들어오지 마. 난 혼자 있고 싶다. 그녀를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이제 어떤 변명도, 어떤 눈물도 내 마음을 돌릴 수 없었다. 그대로 차에 올라타 밤거리를 질주했다. 숨이 막히고 속이 뒤틀렸다. 어떻게 모든 게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내가 해외에서 가족을 위해 뼈 빠지게 일한 게 잘못이었나? 내가 희생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 탓이 되어 돌아온 걸까? 딸들에게 진실을 말하다. 며칠 동안 술에 절어 지내다 문득 생각이 스쳤다. 이제 아이들도 알아야 한다. 차를 몰아 부산에서 서울로 향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엄마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 권리가 있었다. 나는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지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내가 지난 세월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할머니까지 이 일에 연루돼 있었는지. 딸들은 충격의 말을 잃었다. 그러다 큰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가끔 엄마랑 할머니가 뭔가 숨기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어. 엄마가 우리한테 얘기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 그리고 할머니도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다. 아빠, 나 할머니가 근처에 사는 어떤 아저씨랑 만나는 걸 몇 번 봤어. 그냥 아는 사이 같진 않았어.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 그건 상관없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으니 어머니가 누구를 만나든 그건 문제될 게 없어. 하지만 그게 내 아내를 감싸면서 날 배신할 이유가 될 순 없지. 다음 날 나는 짐을 챙겨 집을 떠났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때부터 지혜와 어머니의 전화가 빗발쳤다. 아마 집에 돌아와서야 내가 완전히 떠났다는 걸 깨달았겠지. 이제야 현실이 보이냐? 나는 한 달 동안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다. 처음엔 울며 사과와 애원이 쏟아졌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들의 걱정은 다른 데로 옮겨갔다. 돈이 사라지자 무너지는 삶. 나는 처음엔 그들의 계좌를 차단하지 않았다. 돈이 없을 때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젠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은행 계좌를 동결했고 모든 신용카드를 정지시켰다. 그 순간 그들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들 중 누구도 안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니까. 어머니는 국가연금을 받고 있었지만 그 돈만으로는 그들이 누리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다. 이제 그들은 나에게 연락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완전히 무시했다. 어머니의 감정적 압박. 결국 어머니는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지 아니? 내가 이 늙은 엄마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니? 그 메시지를 읽고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는 제가 얼마나 아팠을지는 생각해 보셨어요? 더 이상 그들의 눈물에 흔들릴 생각은 없었다. 그들은 내가 느낀 배신감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가장 큰 배신, 어머니. 나는 지혜에게 실망한 것보다 어머니에게서 받은 상처가 더 깊었다. 멀리 떨어져 지내면서도 나는 늘 어머니와 지혜의 끈끈한 유대를 보고 안심했다. 그래. 그래도 우리 가족은 단단하구나. 하지만 그 믿음은 산산이 부서졌다. 내가 가끔 지혜를 의심하려다가도 아니야. 엄마가 곁에 있는데 설마 하고 안심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결말은 무엇이었나? 어머니가 직접 지혜의 외도를 감싸고 있었다. 말도 안 되는 변명, 그들이 내놓은 변명은 기가 막혔다. 지혜가 외로웠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녀는 집에 아이들도 있었고 친구도 있었으며 가족도 곁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롭다는 이유로 배신을 택했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외로움이 문제였다면 진짜 외로웠던 건 나였지. 낯선 땅에서 홀로 일했다. 가족도 친구도 익숙한 언어와 문화도 없었다. 원한다면 나 역시 누군가를 삶에 들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가족을 먼저 생각했으니까. 그것이 나와 그녀의 차이였다. 나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고 그녀는 나를 기다리는 대신 배신을 택했다.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기 위해 악착같이 돈을 모았지만 돌아온 건 배신뿐이었다. 끝없는 술수, 그리고 좁혀지는 선택지. 내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자 지혜와 어머니는 결국 딸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다. 이미 나는 딸들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는 것을. 예상대로 지혜는 나를 헐뜯으며 피해자인 척했다. 내가 가족을 재정적으로 버렸고 해외에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거나 심지어 결혼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내 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를 몰아세웠다. 그날 지혜는 딸들에게서 쫓겨났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막내딸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했다. 막내딸은 엄마와 조금 더 가까운 사이였고 그녀의 착한 마음을 이용해 돈을 얻으려 한 것이다. 나는 막내딸이 엄마를 돕는 것을 막지 않았다. 그녀는 성인이었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곧 어머니까지 딸들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배신감은 가시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 이혼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이혼은 나에게 불필요한 지출만 늘릴 것이고 오히려 지혜에게 재정적 개인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었다. 그녀가 태성과 결혼하고 싶다 해도 내가 그 길을 열어줄 생각은 없었다. 이미 그녀는 내 집에 살고 있었다. 그것이 내가 줄 수 있는 최대치였다. 한국을 떠나 있는 내 상황에서 이혼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내 삶을 되찾고 싶었다. 모든 것을 잊고 앞으로 나아가려 했다. 추후 변화가 생기면 그때 결정할 생각이었다. 완전히 끊어진 관계에 내가 재정 지원을 끊자 그들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첫째 딸은 단호히 거절했다. 하지만 막내 딸은 결국 그들의 감정 조작에 넘어갔다. 이제 막 첫 직장을 얻은 막내 딸은 월급이 많지 않아 생활비를 겨우 충당할 수준이었지만 일부를 아껴 지혜를 도왔다. 나는 그런 그녀가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 역시 지쳐갔다. 막내 딸은 엄마에게 이제 스스로 일을 해서 생활을 책임지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지혜는 그것을 당연한 의무처럼 여기며 계속 그녀를 이용하려 했다. 그 순간 막내딸도 깨달았다. 이제 그녀도 더 이상 엄마를 돕지 못할 것임을. 끝까지 바닥을 치는 지혜, 그리고 변하지 않는 현실.
막내딸은 자신이 벌어들이는 적은 월급에서 최선을 다해 엄마를 도왔다. 하지만 결국 그 부담이 너무 커지자 지혜를 완전히 끊어냈다. 이제 지혜는 태성과 결혼할 수도 없었다. 법적으로 여전히 나와 혼인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나에게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애원하더니 이제는 온갖 법적 위협을 해왔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이미 한국을 떠난 상태였고 지혜가 국제소송을 진행할 능력도 그럴 재정적 여유도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설령 소송을 한다 해도 배신한 아내를 버렸다고 해서 처벌받을 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니 지혜, 법적 조치는 맘껏 해보시지. 나는 그렇게 마음을 비우기로 했다. 지혜와 태성, 그리고 끝나지 않은 비극. 현재 지혜는 태성의 가게에서 일하고 있다. 그녀가 거기서 돈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걸 받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태성은 마땅한 집도 없이 캠핑카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병든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 역시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다. 즉, 태성은 지혜가 꿈꾸던 왕자님이 아니었다. 그녀가 공주처럼 살기엔 태성의 현실도 너무나 비참했다. 지혜는 결국 나보다 더 힘든 인생을 살게 되었다. 어머니와의 관계, 그리고 후에 어머니에 대한 감정은 복잡했다. 나는 가끔 그녀를 이렇게까지 외면해야 했나 싶었고, 도와줘야 하나 고민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연금을 받고 있었고, 그걸로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건 결국 어머니가 자초한 일이었다. 어머니는 나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기다리기로 했다. 그녀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날이 오거나 아니면 내 분노가 사라지고 다시 아들로서 사랑이 앞서는 날이 오기를.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 그녀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삶을 찾아서 몇몇 사람들은 나에게 한국으로 돌아와 편안하게 지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그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소셜미디어에서 보이는 왕족 같은 화려한 삶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건 엄청난 돈이 있어야 가능한 삶이었다. 새로운 시작,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 나는 여자를 이용해 이 슬픔을 잊고 싶지 않았다.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위로하는 건 내 방식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이후로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다. 중국과 발리를 다녀왔고, 앞으로도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을 여행하며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계획이다. 새로운 시작,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 나는 여자를 이용해 이 슬픔을 잊고 싶지 않았다.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위로하는 건 내 방식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이후로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다. 중국과 발리를 다녀왔고, 앞으로도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을 여행하며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의 이야기는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사연이 시작된다. 치유라는 이름의 배신. 아내가 치료받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는 상담사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운명처럼 만난 여자. 그녀를 처음 만난 건 내 사촌의 결혼식에서였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였고, 마침 신부 측 들러리였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기가 한결 쉬웠다. 나는 술을 몇 잔 마시며 용기를 냈고, 그녀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우리는 서로를 알아갔고, 연락처를 교환했다. 특이하게도 우리는 SNS가 아니라 직접 번호를 교환했다. 이런 방식이 더 진지한 관계로 가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날 밤 우리는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갔다. 운명처럼 빠져든 사랑. 그 이후로 우리는 서로에게 푹 빠져버렸다. 나는 하루 종일 매 순간 그녀를 생각했다. 우리는 매일 전화를 했고, 별거 아닌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시간 자체가 소중했다. 우리는 자주 데이트를 했고, 나는 그녀를 내 여자친구라고 불렀다. 그리고 2년 후
그녀는 내 아내가 되었다. 우리는 몇 년 동안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리고 소중한 딸을 얻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출산 후 달라진 아내 아이를 낳고 난 후 우리는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특히 아내는 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 나는 그 병이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끔찍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처음 몇 개월 동안 아내는 점점 예민해졌다. 두 번째로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본 순간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결국 아내는 상담사를 찾았고 나는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좋은 변화가 될 거라고 믿었다. 서서히 드러나는 진실, 그리고 흔들리는 신뢰 안에는 상담사의 권유를 따라 취미 치료를 시작했다. 그녀는 매주 3번씩 빠짐없이 그곳에 갔다. 그녀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은 상담을 받거나 취미 치료를 가는 것뿐인 것처럼 보였다. 좋은 점도 있었다. 아내는 아이를 돌보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나에 대한 관심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멀어지는 관계에 쌓여가는 거리. 아내는 집에 오면 내게 가벼운 키스를 하고는 곧바로 아이와 놀아주러 갔다. 하지만 이상했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그녀를 지켜보게 되었다. 아내는 아이와 놀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녀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이상했다. 왜 나에게 거짓말을 한 걸까? 나는 그녀의 어깨 너머로 슬쩍 화면을 엿보았다. 하지만 아내는 곧바로 몸을 돌리며 나를 노려봤다. 뭐 하는 거야?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너 요즘 너무 멀어져 있어. 그러자 우리는 아이 앞에서 심하게 다퉜다. 폐쇄된 핸드폰, 더 커지는 의심. 그날 이후로 아내의 핸드폰은 완전히 잠겨버렸다. 비밀번호를 바꾸고 알림을 숨기고 나와의 거리는 더 멀어졌다. 그럼에도 나는 바보같이 그녀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거라고만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더 많은 공간을 내어주었다. 아내는 이제 일주일에 4번이나 상담을 받으러 갔다. 노출 치료라는 명목으로 한 번 더 늘어난 상담이었다. 우연히 찾아낸 증거, 그리고 시작된 의심, 그 모든 거짓말을 밝혀내는데 나는 핸드폰을 볼 필요조차 없었다. 일요일 아침 나는 아내의 아이패드를 빌려 중고차를 검색하고 있었다. 그냥 예전부터 해오던 습관이었다. 그때 상담사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나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상담사가 환자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지 않나? 하지만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녀의 갤러리를 열었다. 이상하게도 나는 뭔가를 발견할 거란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아내와 상담사가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너무 가까운 거리, 울리는 경고음. 사진은 명백한 증거가 되진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가까워 보였다. 뭔가 불편했다. 단순한 상담사의 태도라고 보기엔 그들의 분위기가 이상할 정도로 친밀했다. 이상했다. 하지만 나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나는 더 깊이 파헤쳐야 했다. 이 상담사가 정말 좋은 상담사인지, 아내가 왜 그에게 이토록 가까워졌는지를. 서서히 무너지는 세계,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 그 사진을 본 이후 나는 다시 메시지를 떠올렸다. 그리고 바로 메시지함을 확인했다. 거기서 나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아내는 지난 6개월 동안 매일 상담사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그는 이미 내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내 아내의 마음속에서 나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이 새빨갛게 물들었다. 분노와 배신감이 휘몰아쳤고 나는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본능적으로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메시지들의 스크린샷을 찍어 내 휴대폰으로 전송했다. 그리고 아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모든 흔적을 지웠다.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마치 자신이 공포 영화 속 주인공인 줄도 모르고
살기 위해 증거를 숨기며 도망치는 느낌이었다. 모든 걸 알고 난 후, 그리고 이혼 준비, 잠시 숨을 고른 후, 나는 가까운 친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 친구는 나에게 변호사를 만나보라고 조언했다. 나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았다. 변호사는 단호했다. 아내에게 알리지 말고 먼저 이혼 서류를 접수하세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며 그는 나에게 안타까운 위로를 건넸다. 거짓된 일상,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분노. 그날 이후 나는 아내 앞에서 모른 척 연기해야 했다. 하지만 쉽지는 않았다. 아내가 다른 남자의 침대에서 잠도 자지 않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채로 그녀의 얼굴을 보는 건 그 자체로 고통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나에게 무심했다. 애초에 나에게 신경조차 쓰지 않았기에 그 연기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 진실을 밝혀낸 결정적인 증거 변호사의 추천으로 나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나에게 가장 잔혹한 진실을 들려주었다. 아내는 매주 상담 일정에 맞춰 모텔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상담은 4번, 그리고 4번 모두 그와 모텔에서 만났습니다. 나는 심장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을 향해 총알이 박히는 것만 같았다. 변호사는 내게 말했다. 이건 법적으로 완벽한 증거입니다. 절대 아내가 빠져나갈 수 없는 케이스죠.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혼 소송이 유리한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이 모든 걸 끝내고 싶을 뿐이었다. 불륜 상담사의 몰락, 그리고 진실의 순간, 나는 탐정이 제공한 증거를 가지고 상담사를 의료윤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그가 공식적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걸 지켜보는 건 처음으로 작은 복수를 하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드디어 나는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다. 그녀는 예상대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녀는 울면서 필사적으로 나에게 매달렸다. 정말 실수였어. 제정신이 아니었어. 내 정신질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녀는 자신을 변호하려 했었다. 하지만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헛소리는 그만하지 그래.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녀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다. 마지막 정리, 그리고 새로운 시작. 나는 그녀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들은 이성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였다. 딸이 바람을 피운 것에 대해 꾸짖었고 내 요청이 떨어지자마자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서 즉시 출발했다. 그들이 오는 동안 나는 아내의 남은 짐을 모두 더플백에 담아 현관 앞에 내놓았다. 그 무렵 아내가 집에 도착했다. 그녀는 눈물을 쏟으며 필사적으로 나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문을 닫았다.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조차 없었다. 완전한 끝, 그리고 법적 싸움. 그녀의 부모님은 한밤중이 다 되어서야 도착했다. 그들이 본 건 몇 시간 동안 울어 엉망이 된 딸의 모습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이혼 서류를 보내면서 모든 걸 공식적으로 끝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은 법정에서의 역사로 남게 되었다. 나는 집과 재산을 지키고 불필요한 위자료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했다. 9개월 동안 치열하게 싸웠다. 내 변호사는 내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했고 그 덕분에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삶. 이제야 깨닫는다. 이 모든 일이 언젠가 일어났어야 했던 일이었음을. 아내는 행복하지 않았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이제 딸과 나는 새로운 도시에서 다시 적응하고 있다. 더 이상 전 부인과의 끝없는 싸움에 휘둘릴 필요도 없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 나아질 것이다. 하지만 너무 확신하고 싶진 않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저는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